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꽃 피우기 시작한 게 최근 플랫폼 기업으로 대두되는 혁신 기업들입니다. 내년부터 성장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배씩 됩니다. 300억대에서 3천억대. 27년, 2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9천억대까지 순식간에 가고 2030년 안에 조단위 이익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무려 76%, 71%를 찍어줍니다. 하나를 팔아도 마진이 75%가 남는 마진이에요. 미친 사업 구조입니다. 미친 사업 구조. 이게 바로 개발의 위력이에요. R&D의 위력입니다. 이게. 이 5대 기업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섹터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채널에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구독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영상 이 채널 오픈하고 운영한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어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 게 아닌가, 뭐 댓글도 그렇고 반응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널의 모토 자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의 투자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 주식이라는 코너를 좀 자주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기업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이 기업 분석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수익 나면 장땡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벌었다가도 나의 원칙과 그거를 단단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경험치가 없으면 순식간에 그 수익금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증시에 휘둘리게 돼요. 뭐 증시 좋으면 벌고 증시 안 좋으면 잃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증시를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굴곡 안에서 우상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려면 꾸준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갈무리하려면은 뭐 많은 비용을 또 시장에 지불해야 되고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해가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저는 좀 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면서 쌓였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저의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기본기를 제가 이제 지켰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우하향하면서 차트가 뭉개진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고요. 뭐 너무 좋은 종목이라 무너졌는데도 좀 가져가 보고 싶다 하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타점을 잡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시점은 하방 추세에 있는 종목은 잡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무적 기준을 너무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딩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도 재무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것보다야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재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주식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재무적으로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가치 투자다, 저평가다, 뭐 배당이다. 이거는 미국에서 많이 통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통하는 법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은행주도 잘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계좌를 퀀텀 점프 시키는 거는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외형 확장과 질적 성장이 재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재무적 성장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매출이 올라가거나 혹은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면은 그냥 좋구나 하면서 사요. 근데 단순히 매출을 많이 늘리니까 뭐 이익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커지겠죠? 근데 매출은 2배가 뛰었는데 이익은 한 10%밖에 안 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야 그게 진짜 알짜 사업이에요. 그리고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 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업을 매수할 때 물론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마진율을 올린다든지 이익을 올리는 구조 중에서 이 사업 구조를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좀 잘라내고 비용 절감해 가면서 그러면서 아끼고 이래 가면서 이제 이익을 늘리는 구조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낄 건데, 직원 다 자를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할 건데.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서비스나 제품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경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하나를 팔아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갑니다. 비용은 똑같은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진율이 올라가게 돼요. 마진율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휘청이거나 업황이 좀 어려울 때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할 그 갭이 있어요. 근데 외형 확장만 너무 꾀하다가 마진율을 좀 줄이는 사업 구조로 가게 되면은 한번 그 매출이 좀 죽어버리게 되면은 한번 외형 확장 캐파를 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쉽게 줄일 수 없어서 마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나빠지고 순식간에 적자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수백억대 흑자로 갔다가 또 순식간에 막 갑자기 적자 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불안한 구조로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진율이 아무리 못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정도는 해주거나 올라가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높으면 진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절대적인 마진율, 뭐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한 20-30%를 넘어간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꽤 높은 거고요. 중후장대 산업에선 이런 기업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서비스나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들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우리 한국이 미래에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 반도체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농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첨단 산업으로 점차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산업이 주기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정말 변화가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중후장대 산업들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지금 못 번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라 주기마다 벌긴 합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 왔잖아요. 그래서 중후장대 산업 중에서도 저는 조선을 최선호 탑픽으로 제시하는 말을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진율을 많이 남기는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솔직히 반도체로 말씀드리자면 대만의 TSMC가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제조를 담당하던 것보다 이제 혁신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이제 이메모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를 넘어서서 이제 R&D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개발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애플이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면서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애플의 제품을 만드는 건 어디죠? 대만의 폭스콘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제품은 결국 딴 데서 엄한 데서 만들고 있는데 돈은 이제 애플이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발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을 최근에 이끌어왔던 거, 과거에는 뭐 현대니 포스코니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이 조선,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 한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로 넘어왔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반도체보다도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을 남기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특히 신약개발, R&D라든지 이런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게 되면 돈을 정말 천문학적으로 벌어들이게 됩니다. 마진율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무슨 특히 IT 개발하는 쪽 있죠? 그쪽에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보면은 게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순이익률, 마진율 이런 게 무슨 뭐 50%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미쳤죠? 좋은 말로. 왜냐면 개발이라는 거기 때문에. 속된 말로 그냥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실에다 컴퓨터만 갖다 놓고 개발을 해요. 그 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그냥 뭐 컴퓨터 살 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거 개발을 해서 게임 만들어서 막 수출하면은 어떻게 되죠? 수조 원 단위, 수십조 원 단위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적으니까 뭐 인건비 정도 중요하겠죠. 이제 결과물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는 구조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하나가 터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본집약적 산업들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반도체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HBM으로 엄청나게 혁신을 가져가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소프트웨어 산업, 뭐 구글이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후에는 좀 뜸하다. 심지어 그 기업들도 뭐 쪼개기 상장이니
뭐니 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죠. 실추됐죠. 그리고 또 IT 혁신 쪽에 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게임 산업들도 어때요? 또 이제 뭐 확률 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3N이 다 그냥 안 좋아졌죠. 중요한 건 이제 이 반도체 대장, 지금까지 한국을 이끌어왔던 중후장대, 그 이후에 최근까지 한국을 이끌어왔던 건 반도체인데 거기 주역이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했냐면 제약바이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좀 강세를 띌 수 있었던 게 중후장대 산업이 했을 때는 뭐 포항이나 울산 이런 데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었겠다. 대구 이런 데도 수혜를 볼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지방 쪽, 경상도 쪽도 수혜를 볼 수 있었겠다 하는데 반도체로 이제 한국 산업이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광교, 판교, 동탄 이런 데가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이상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한국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제약바이오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인천의 송도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자리, 고부가 가치 산업의 고연봉자들이 모이는 송도에 엄청난 이제 고부가 가치가 창출되면서 송도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결국 집값은 일자리의 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서 살아남을 만한 게 뭐 반도체로 대두되는 경기 남부권과 그 다음에 서부권의 이제 송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주식 관점 그리고 산업 트렌드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 좀 제 인사이트를 공유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내다보냐면요.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라는 게 원래 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산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체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기술 이전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최초라긴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혁신,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 정말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다. 제약바이오를 건드릴 정도의 국가 레벨이 못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식을 깨줬던 게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기업인데 크게는 두 기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셀트리온,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한계점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제조업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어요.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게 CDMO죠. 다시 말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이건 이제 그냥 약을 만드는 거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짓고 약 만들고 제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단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계에서도 이게 정말 혁신으로 나가려면 그 약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게 진짜 마진율이 높고 엄청난 먹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자원 안 나고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는 진짜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적 자본으로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마진율을 자랑하는 개발 수익을 거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좀 게임에서 희망을 많이 봤던 것인데 여차 얘기하지만 게임이 한번 또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또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좀 눌림이 있었던 3M보다는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를 제가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어제였나요? TV방송 나가서 시프트업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셨었는데 시프트업은 뭐 마진율이 장난 아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마진율이 이거 잠깐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이게 마진율이 70%대가 나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진율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게임 개발, 그러니까 신약 개발 다 이런 식입니다. 개발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개발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중추를 이끌었던 기업들이 이미 그걸 다 알아챘어요. 제가 아는데 삼성, SK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여기 달려 있다. 예전에 뭐 이건희 회장이 우리 미래는 가전 뭐 IT에 달렸다, 반도체에 달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제약에 달렸습니다. 요새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는 그럴지 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로.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이미 SK하이닉스에게 좀 뺏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패권을 뺏어왔다고는 볼 수 있지만 과연 제약바이오에선 어떨까? 물론 SK바이오팜이 저는 너무 잘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기업 분석도 해드렸죠. 너무 좋게 보는 종목이고 지금도 너무 좋아 보여요. 최근에 눌림목 잠깐 주던데 또 찬스 주는 거죠. 그렇지만 과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급이냐라고 보면은
좀 그건 무리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진짜 제약바이오의 지표 역할을, 진짜 과거 10년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의 삼성전자 역할을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진짜 제약바이오가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는구나, 돈을 벌어 오는구나, 먹거리구나라고 했던 걸 보여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 그대로 제조업 단계 CDMO 쪽인데, 셀트리온이 이제 길을 뚫어준 거는 바이오시밀러예요. 특허가 만료된 약들을 이제 특허 만료되니까 다른 데서도 만들어도 된다, 이게 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개발된 게 특허가 끝나니까 그걸 이제 만드는 단계죠. 남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가져와서 조금 바꿔서 만드는 그 정도입니다. 시밀러라는 게 뭐예요? 유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도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개발을 하면 특허를 해줍니다. 이거 몇 년까지는 니네가 개발했으니까 니네만 팔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특허를 내줘요. 그러면은 유일무이 전 세계 최초이자 전 세계 유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기업들, 제약바이오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로 신약이고 가장 좋은 신약이다. 왜냐하면 최초 개발했으니까.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가 붙어 다니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가 베스트 인 클래스이자 퍼스트 인 클래스가 끝나고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막 더 좋은 거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서 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는 있는데, 보통 퍼스트 인 클래스 제품들이 베스트 인 클래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허 부분이 있는데, 특허가 만료되고 이제 기업들이 뛰어들면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그리고 독점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게 조금 안 좋긴 합니다. 근데 R&D, 최초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가게버리게 되면 이게 독점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전 세계 시장을 그냥 싹 다 먹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최근에 한국의 제약바이오들이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 제약바이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인데, 그 포문을 열었던 거. 그러니까 진짜 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는, 뭐 개발은 개발이지만 사실상 이미 최초 개발을 한 제품을, 유사품을 만들어서 파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뭐 CDMO 같은 공장 역할을, 제조 역할을 하는 이런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거였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먹거리,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 신약을 개발해낸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인데, 그걸 이제 시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활로를 뚫었던 게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이 아무래도 그 분야에 있어서, 이 R&D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실효성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 이전에도 R&D야 많이 했지만 진짜 이거 돈이 된다는 그 반열로 이제 올려놓았던 게 이제 한미약품인데, 이게 한번 좀 주춤했던 게 이제 반환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냥 반환된 거예요. 야, 그냥 우리 그거 안 쓸래, 그냥 뭐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약품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좌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재수출하고, 비만 치료제, 그 당뇨 치료, 내시라 그러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우리가 술 많이 먹으면 지방간염 생기고 막 이 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술을 안 먹어도 이제 간이 안 좋아지는 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하죠. 지방 끼는 거. 술 안 먹었는데도 지방 끼는 거.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그게 당뇨 치료제랑도 막 연결되고 이러니까 재수출하기도 하고 또 신약 개발해서 도전하고 이러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에 그런 한미약품 같은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R&D에 대한 인식이 또 안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역시 그냥 아직까지 한국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검증된 거, 안전한 거 하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미 만들어진 제품, 유사품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은 공장 지어가지고 약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거 하자. 그러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또 단계가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그 한미약품의 전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토대 삼아서 한 단계 발전하게 돼서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혁신 신약 개발, 이 플랫폼 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 꼽아라 하면 유한양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진출을 해야 됩니다. 미국 진출. 유한양행이 미국 FDA 승인 받으면서 이제 렉나자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바로 유한양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최초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문을 열었다. 한미약품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 게임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한국 게임 산업의 포문을 연 게 스타크래프트의 임요한이었지만 그 꽃을 피운 게 이제 롤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페이커다. 꽃을 피우게 된 거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게임업계에서 이제 얘기할 때. 근데 저는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제약바이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꽃 피우기 시작한 게 최근 플랫폼 기업으로 되는 혁신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R&D에 성공한 기업. 다시 말해서 랭라자를 통해서 미국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사실상 저는 이제 뭐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갈 거라고 봐요. 이 유한양행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한양행의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지만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유명한 피하 주사 제형의 이제 플랫폼으로 유명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총이 20조 정도 되거든요. 저는 70조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시총이 비슷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이 74조 정도 됩니다. 74조.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안 올라갔을 때 뭐 한 8, 90만 원 할 때 그럼 이제 뭐 한 마이너스 20% 전이다 뭐 그러면은 한 시총 60조 정도 중후반 할 때 그때 정도까지라고 만약에 감안하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테오젠 60조 중반 정도는. 그럼 보수적으로는 40조는 못 가겠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기술 수출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일스톤 수령할 금액들, 그 다음에 계약 수령할 금액들을 고려해보면 벌써 이제 이익 구조로 추후에 한 2030년도에 뭐 1조 조 단위의 이제 이익을 낼 걸로 기대되는데, 조 단위 이익을 낼 걸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 단위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거든요. 올해부터 조 단위 순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국면에서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뭐 한 5년에서 7년 정도 알테오젠이 뒤늦게 이제 달성하겠지만 어찌됐건 그 정도는 달성할 거라는 거예요. 2027년에서 2030년 정도 되면은 대략적으로 조 단위 이익이 찍힐 것이다. 지금 수령받을 금액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을 따지면 더 올라갈 것이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마진율이 30%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조 단위 나오기 시작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많이 나올 때 34%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 단위가 나오는 알테오젠의 마진율은 이제 몇 프로가 나오고 있냐면요. 이미 3천억대가 내후년에 기대가 돼요. 2026년도에 순이익이 3천억대가 기대되고 이 내년이 300억대. 그러니까 올해까지 적자고 이제 내년부터 성장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배씩 듭니다. 300억대에서 3천억대. 27년, 2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6천억대, 9천억대까지 순식간에 가고 제가 봤을 때 2030년 안에 이제 조 단위 이익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후년에 3천억대 순이익을 찍을 때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무려 76%, 71%를 찍어줍니다. 마진율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를 팔아도 마진이 75%가 남는 마진이에요. 미친 사업 구조입니다. 미친 사업 구조. 이게 바로 개발의 위력이에요. R&D의 위력입니다. 이게. 선진국들은 이렇게 돈 벌고 있어요. 애플이 이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돈 벌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돈 벌고 있어요. 구글이 이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개발, R&D의 힘이에요. 제조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벽입니다. 암만 해봐야 넘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벽이라는 게 있어요. 중후장대 산업들, 조선 파는 기업들, 철강 파는 기업들, 건설하는 기업들은 꿈에도 달성할 수 없는 마진율이 70%, 뭐 50% 이런 겁니다.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마의 벽 같은 마진율이에요. 30% 나오는 기업도 없습니다. 진짜 뭐 찾아보면 없지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마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후장대 산업에서 솔루션 사업하는 애들도 30%대가 안 나와요. 나오기가 어려워요. 50%는 진짜 꿈이고 꿈. 근데 이제 70%를 내다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발의 위력입니다. 매출이 4천억대가 찍히는데 순이익이 3천억대 중후반이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마진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약바이오 R&D예요.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이 세 개입니다. 이게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뭐 ABL 바이오까지. 플랫폼 3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알테오젠, 리가캠, ABL인데 ABL보다는 리가캠이 대장이니까 뭐 에이프릴 바이오까지도 뭐 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볼 수 있겠고, 이제 혁신신약 쪽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유한양행 같이 껴가지고 이 5대 기업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섹터다. 특히 알테오젠 엄청나다.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은 넘사벽급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짝 추격하면서 지금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게 SK바이오팜 같은 기업들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SK바이오팜. 제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금 뭐 유한양행이나 리가캠, 알테오젠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안 올라갔지만 추후에 그만큼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 녹십자, HK이노엔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저평가 3대장 중에서는 이제 녹십자, HK이노엔, SK바이오팜 말씀드렸고, 그 중에 SK바이오팜을 원픽으로 꼽았습니다. 왜냐면 마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여전히 저는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SK바이오팜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제가 이전에 한번 포트폴리오,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고액까지는 아니어도 소액 정도는 담아볼 만하다. 어디를 보면서? 최소 2배에서 3배 주가 상승을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황제주다 뭐다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원 넘어섰다 막 엄청 말이 많은데, 알테오젠 100만원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황제주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40만원 찍었거든요. 최고가 찍을 때. 여기서 딱 한 2.5배 정도? 2.5배 정도 오르면 돼요. 40만원에서 100만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만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간에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라가다가 한 12만원에서 한 60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60만원. 반토막도 더 났죠. 20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서 100만원 뚫었죠. 그러다가 조정 나오다가 지금 또 100만원 뚫은 겁니다. 또 신고가 쓴 겁니다. 이제 100만원이 아니라 이제 120만원, 130만원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30만원은 갈 거라고 봅니다. 최소 100만원 대비 130만원이면은 한 30% 정도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모르겠으면 100만원 근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찍고, 만약에 한 80만원 근처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찍어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제약바이오에 달려있다. 과거처럼 사이클 돌아가면서 한번 올랐다 빠지고, 테마주 올랐다가 표적항암제 뜨면 표적항암제 테마 떴다가 죽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과거랑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투자를 할 때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야, 제약바이오는 안 돼. 다 그거 실적도 못 내는, 제가 말씀드리는 애들은 실적 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확정된 애들이거나. 그러니까 이미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누가 다 좋대요. 좋은 애들만 찍어야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SK바이오팜, 뭐 이제 혁신으로 지금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런 애들을 봐야죠. 그죠? 물론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장이지만 뭐 녹십자 웰빙 같은 중소형 종목이나 동아ST나 그 다음에 뭐 HK이노엔, 녹십자 뭐 여러 종목들 설명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 주축이에요. 중심축,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얘네를 토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따라가는 역할이에요. 신고가를 뚫어주는 역할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 갈 것이고, 알테오젠은 최소 2배에서 3배는 갈 것이다. 지금 4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가 40만 원 기준으로 2.2배에서 3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0%. 일단 1차적으로 30%. 물론 나중에 또 더 좋은 뭔가가 나오면 또 올라가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30%는 간다고 봅니다. 100만 원 대비해서 130만 원을 간다고 보는 거예요. SK바이오팜은 3배 이상 간다고 봅니다. 저는 3배 이상. 그 정도를 내다보고 있어요. 3배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 마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갈 겁니다. 50%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SK바이오팜은 그 정도 수준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게 주요하겠다. 이게 지금 알테오젠보다 늦어서 그렇지 사실 기업 사이즈로 보면 뭐 SK 쪽이고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봐나가셔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이제 100만 원을 찍는 그 과정 안에서 조정이 나왔던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치면 어떡하죠?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2017년에서 2018년도가 엄청난 화랑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고 제약바이오도 이때 진짜 엄청난 붐이었어요. 2017년도, 2018년도가 제약바이오에 지읒자만 들어가면 상한가 치던 시절이에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에 흔히 말하는 뭐 테마 종목들, 그때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치던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다 지금 보면 뭐 개차반입니다. 살아남은 종목 몇 없어요. 상폐된 종목도 많고. 이때쯤에 한창 막 그 얘기 많이 나왔던 게 티슈진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찍어야 돼요. 그나마 거래가 재개돼서 망정이지. 이거 코오론 티슈진 이때 뭐 상폐된다 어쩐다 했을 때 이거 주주들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물론 잘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주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 다 같은 종목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삼바가 이제 여기에서 결국 삼성이라는 뒷배도 있기도 했고 SK그룹이 그런 것처럼 SK바이오팜이나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것처럼 2018년도부터 19년도에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도 뭐는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020년 19년 말부터 올라갔고 계속 금리 인하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금세 회복했고 2019년 말에 그리고 2020년도에 급락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때도 금리는 계속 인하하고 있었습니다. 제로 금리 됐죠. 오히려 더 많이 인하해서 그러고 완전 포텐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2021년, 22년, 23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잠시 주춤해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일단 탄탄하게 제도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과거처럼 테마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테마로 움직이지 않는 제약바이오 종목이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2024년도부터 주가가 튀기 시작해요. 정고점 뚫고. 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려면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있어도 돈을 들이부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개발이에요. 실패하면 또 돈 들이부어서 해야 되는 게 개발이에요. 엄청난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원자재 떼와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로 가자. 이게 그래도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산업 구조니까 기술력이 없어도 되고 좀 상품성 있고 센스 있으면 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조라는 게. 그리고 진짜 세밀해지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의류나 반도체 이런 데서 접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제조나 혹은 이제 뭐 복제약이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혁신신약 그리고 R&D 분야에 비로소 올라서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이번 시기다. 그거를 이제 활로를 뚫어버린 게 그 포문을 연 게 알테오젠이다. 그리고 속된 말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리가켄 바이오랑 ABL 바이오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에서 먹히기 시작하고 해외에서 계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한미약품이 그 포문을 열었다라고도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기술 반환된 게 좀 그때 쇼크가 컸죠. 기술 반환 이슈가 좀 쇼크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극복하고 또다시 이제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근본적인 한국의 이제 성장 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이클이 아닌 거죠. 과거엔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사이클 관점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이클을 벗어난 슈퍼사이클,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 접어든 산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 산업인데 이런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제가 제시했던 종목이 뭐가 있죠? 2019년부터 강조드렸던 조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지만 그 한 사이클에서 그냥 떴다 지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뭔가가 이루어지면서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이제 엄청난 그 환경 규제가 시작되고 그게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특정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다시 부각이 된 거죠. 원래도 기술력은 1등이었는데 결국 중국의 가성비에 밀려서 뒤로 밀려났던 거죠. 디스플레이 기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환경 규제가 나오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 시기가 오고 기술력이 유해지는 단계로 가다 보니까 한국 조선이 다시 슈퍼사이클로 접어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흔히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건설기계 이런 섹터들이랑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1차적인 사이클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번 사이클에 먹고 또 팔았다가 다음 사이클에서 먹고 팔고 이 구조가 아니다. 이 사이클에서 먹고 팔고가 아니라 쭉 간다. 이런 구조로 본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그 모멘텀에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SK바이오팜이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SK바이오팜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너무 매력적이다. 130만 원 본다. 알테오젠은 3배 본다. 2배에서 3배. 유한양행이나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더 갈 거라고 보는데 ABL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더 갈 거라고는 보는데 알테오젠급으로 더 갈까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저는 들진 않아요. 그런 측면은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고 장기 우상향, 슈퍼사이클이 접어들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타점을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결국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슈퍼사이클에 올라섰다라고 보는 관점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대외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는 게 정말 큽니다. 2017년도, 2018년도 허황장을 기록하고 나서 2019년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라는 호재는 있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성이 한국에선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제약바이오 경쟁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자금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에 8월 5일 달에 증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쓸어담은 게 가장 많이 쓸어담은 업종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나왔을 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니 뭐니 하면서 지금 불안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대선입니다. 그리고 불경기예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결국 미국 대선은 2주 뒤면 종료될 이벤트고 불경기라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 과정 안에서 중간중간 불경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로 인해서 증시 급락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지속될 겁니다. 왜?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불경기를 호경기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는 언제까지 할 거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경기로 인해서 혹은 미대선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했다? 그럼 금리 인하는 그렇다고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의 장기 성장성은 금리 인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는데 그 과정 안에서 불경기나 미국 대선으로 증시가 급락한다. 혹은 제약바이오 섹터나 제약바이오가 무너진다. 찬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워 담아야 될 찬스가 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갈 건데 만약에 그런 폭락이 나온다? 역대급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투자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너무 높아요. 이거 알테오젠 아무리 2배 3배 간다고 해도 이걸 여기서 어떻게 잡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리 지금 100만 원에서 130만 원 간다고 하지만 이걸 여기서 어떻게 잡아요? 말씀드렸죠? 이게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이게 매우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이 정도로 하시라고. 제가 실제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정도로 보시고 금리 인하를 연준이 시사하기 시작할 때는 이 정도 단계의 공격성을 띠라고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한 시점부터는 중간 정도의 공격성을 띠시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불경기나 미대선이나 이런 불안감 혹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대외 변수로 인한 증시 급락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플러스 여기에다가 불경기나 혹은 전쟁이나 뭐 혹은 대선이나 이런 각종 대외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매우 공격적. 이럴 때 주가가 급락 나온다. 매우 공격적. 남았던 현금을 쏟아부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조만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공격성으로 비중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금리 인하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모멘텀은 정해졌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앙드레 코스텔레니 유럽 증권가의 대부가 뭐라 했습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실제로 시작되면 언제라든지 언제부터라든지 묻지 말고 당장 뛰어들어라. 당장 뛰어드셔야 됩니다. 다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S&P, 반도체, 다우존스는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요. 급락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8월 5일 달에 이때 급락 나왔을 때 이런 걸 이제 좀 고려해 봐야 되겠죠. 금리를 인하하는 그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본 집약적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시장에 있어서 제일 불안한 게 고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을 못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금리가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낼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금리 이 정도를 감안해서. 근데 더 올라갈 것 같고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시장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금리 상단이 정해졌을 때는 어땠어요? 오히려 시장이 안정됐어요.
고금리긴 했지만. 그리고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고 금리 인하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시장은 환호했죠. 미국은 급등했고. 물론 한국은 그러지 못했지만 제약바이오는 다를 것이다.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한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 지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헬스케어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S&P 헬스케어 지수를 봤을 때 8월 달에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고점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미국 헬스케어 지수가. 그러면서 9월 달, 10월 달 다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라인 때까지 왔어요. 다시 올라갈 것이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눌림목이 기회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바뀌지 않는 한 헬스케어 지수는 다시 뛸 겁니다. 다시 전고점 뚫을 겁니다. 왜? 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불경기 이슈, 전쟁 이슈로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전고점 뚫을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본다. 앞으로 자금 조달 비용은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을 잠깐 보게 되면 제약 업종을 봤을 때 일단 이제 업종 지수를 보고 이제 8월 5일 달에 이때죠. 말씀드렸듯이 이때 지수도 이때 급락 나왔습니다. 급락 나오고 실제로 제약도 급락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러면서 급락 떨어지고 한국은 결국 외인들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기관 수급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편도 있는데 한국은 외인 수급이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 외인이 싹 쓸어 담은 게 제약바이오다. 삼반이, 알테오젠이니, 리가케미니 이런 종목들이에요. 유한양행이니. 그러면서 지금 올라갔다가 수렴하고 있죠. 지금 딱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삼각 수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돌파를 또 주도할 거는 누가 될까요? 대장주들이 될 거예요. 누가? 삼바, 알테, 리가캠 이런 애들. 뭐 셀트리온, 한미, SK바이오팜 이런 애들이 주도해 나갈 거예요. 이 고점을,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거는, 이 지수 업종 매물대를 뚫어주는 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한 계속될 거다. 그 과정 안에서 당연하게도 쉬어가는 구간은 존재할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쉬어야 되겠다.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대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무색하게 뭐 어제랑 그제 좀 떨어지나 했더니 다시 올라가 버리죠. 유한양이 바로 회복하고 리가켄바이오니 떨어졌다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 알테오젠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삼바도 사실상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렇게 쉴 때 이런 종목들이 쉬어줄 때 중소형 종목들이 툭툭 칠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피로감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삼바, 알테, 리가캠, ABL 이런 애들이 쉬어갈 때, 유한양행 이런 애들이 쉬어갈 때, 그런 애들이 쉬어갈 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SK바이오팜 같은 1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리지만 HK이노엔이라든지 녹십자 웰빙, 동아ST, 한올바이오파마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 올라갔죠.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아마 증시가 좀 흔들리는 거에 있어서 겁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을게요. 급락할 수 있다는 거 부정하지 않을게요. 다만 투자는 시작하시고 급락하면 더 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제 과거 삼성과 SK를 필두로 한 반도체의 혁신, 우리가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이 엄청나게 혁신을 이끌 때 우리의 조부모님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현대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을 필두로 중후장대 산업들로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면, 혹은 뭐 조선주들로 대박을 쳤다면, 그 다음 세대는 반도체로 대박을 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그 다음 대박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제약바이오에서 대박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슈퍼사이클. 글쎄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까지 테마로만 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종목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런 애들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도 있겠죠. 를 필두로.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다 사라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하나만 꼽으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계속 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HK이노엔이나 그 다음에 녹십자 웰빙 이런 애들이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탑픽은 SK바이오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많죠? 동아ST나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 당연히 탑픽은 SK바이오팜이다. 그리고 이제 혁신 기업들 유한양행이나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더 껴주자면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하나 좀 껴주자면은 한올바이오파마 이 정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탑픽으로 굳이 꼽는다면 첫 번째 영역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두 번째 영역에선 한올바이오파마랑 알테오젠,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이나 리가캠, ABL 바이오 요 정도 순으로 좋게 봅니다. 근데 솔직히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 ABL 바이오는 다 너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박빙인데 알테오젠을 조금 더 저는 좋게 본다. 이 아랫단에서는 SK바이오팜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목을 많이 나열해드렸지만 탑픽은 이렇게 본다. 한올바이오파마,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근데 다 좋게 봅니다. 여기 써드린 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제약바이오 트리거가 나오면서 오를 만한 섹터의 종목들이라고 봐요. 말씀해주셨던 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뭐 TNL 이런 건 왜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좀 뷰티 쪽, 미용 쪽으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좀 분류를 여기다가 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굳이 넣자면 넣을 수 있는데 좀 미용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건 여기선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대선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고 불경기 이슈가 중간중간 계속 나올 텐데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업종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수혜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불안한 증시 속에서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아나가시고, 차라리 불안하시면 미국 대선 끝나고 다시 또 매수를 재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뭐 불안한데 막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뭐 좀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뭐 2주 뒤에 매수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좀 얘기가 다른데 매수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들은 뭐 대선 이후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구독 버튼과 그 다음에 알람, 좋아요, 응원 댓글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저에겐 진짜 돈보다 더 큰 값진 가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